2007년 7월 28일 폭어 절벽 아일랜드 해안. 마이클 리어던은 혼자서 바닷가 절벽을 내려갑니다. 로프도 하네스도 없습니다. 그저 아래에서 들려오는 대서양의 소리와 38년간 쌓아온 암벽 등반 실력뿐입니다. 그의 발 아래에 있는 루프는 그가 예전에 올랐던 곳입니다. 바위는 건조합니다. 조건은 완벽합니다. 그는 600피트를 내려오면서도 완전히 통제된 상태입니다. 그의 사진작가 친구는 해안가에 서서 그를 지켜보며 전설적인 프리솔로 클라이머의 사진을 찍어 집에 있는 아내와 13살 딸에게 보여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아무런 예고도 없이 그는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마이클 리어던의 끔찍했던 마지막 순간에 일어난 일입니다. 엑스트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최근에 암벽 등반 이야기를 많이 다뤘지만 솔직히 이번 이야기는 제가 전한 것 중에서 가장 예상치 못했고 끔찍한 이야기 중 하나입니다. 왜냐면 2007년 7월 13일은 마이클 리어던이 아일랜드에서 보내는 마지막 날이 될 예정이었기 때문입니다. 불운해서가 아니라 계획된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는 한 달 동안 아일랜드에 머물면서 30일 동안 아일랜드의 대서양 해안 절벽을 따라 이동하며 아무도 오르지 않았던 바위의 등반 루트를 개척했습니다. 그것은 발렌시아 섬으로 4번의 여행 동안 240개의 루트를 개척한 것이고 그날이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의 계획은 보포트인에서 예약된 작별 만찬이었고 그의 친구 집 옷 밑에 있는 보석함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3개 같은 디자인의 반지였습니다. 하나는 자신, 하나는 아내 마시, 하나는 13살 딸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의 원래 계획은 조심스럽게 보트를 타고 스켈리그 제도로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대서양에서 곱게 솟아오른 극적인 고대 석탑들이 있습니다. 스타워즈 팬이라면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겠지만 앞천후와 거센 파도로 인해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마이클은 그의 친구이자 사진작가인 데이먼 코르소와 함께 대신 발렌시아 섬의 포거 절벽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포거 절벽은 아일랜드 해안에 위치한 600피트 높이의 짙은 검은색 화산암으로 바로 탁 트인 바다로 떨어집니다. 아래에는 안전발판이나 해변이 전혀 없고 오직 대서양뿐입니다. 바로 절벽 밑까지 밀려와 32,400경 갤런에 달하는 탁 트인 바닷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발치에 서 있는 어떤 것이든 누구든 분노를 쏟아붓습니다. 그날 그들은 안개 속 절벽에 도착했습니다. 비는 그들이 가는 내내 차를 두드렸고 그들이 가방과 장비를 꺼낼 때도 가랑비가 내렸습니다. 데이먼은 춥고 우울했고 하루가 빨리 끝나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는 데이먼을 절벽 아래 좁고 바위 투성이에 만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들은 포효하는 대서양 바다 위 15피트 정도 되는 곳에서 멈췄습니다. 거대한 파도들이 사방에서 부딪히며 소금기 어린 물보라를 바위 위로 거칠게 뿌렸습니다. 지구상의 거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곳은 물러서야 할 장소였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그저 미소를 지었습니다. 말없이 그는 절벽을 향해 돌아서서 언제나 그랬듯이 밧줄도 안전벨트도 없이 등반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직 등반화와 손가락에 묻힌 초크, 그리고 수년간 암벽에서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들과 맞서며 다져진 절대적인 자신감만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가 도전한 루트는 5.12A 등급으로 인간의 몸이 암벽에서 할 수 있는 한계에 가까운 난이도였습니다. 프로 등반가들도 이 등급에 도전하기 위해 수년간 훈련하며 로프와 아래에서 받쳐주는 파트너, 그리고 현대 등반에서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보호 장비를 머리 위 벽에 걸고 시도합니다. 마이클은 이 바위의 이 루트를 처음 시도했고 누구도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위 표면에서의 모든 동작은 그가 실시간으로 답을 내리는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30피트 아래에는 대서양이 있었고 그와 바다 사이에는 그가 한 번도 본 적 없는 바위를 읽는 자신의 능력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등반가들은 이를 온사이트 프리솔로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인간이 절벽에서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로 여겨집니다. 그가 왜 자발적으로 이런 일을 선택했는지 궁금하다면 그것은 마이클 리어던이 단순히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1965년 5월 1일 로드아일랜드주 콴셋 포인트 해군 항공기지에서 태어난 마이크는 아주 어릴 때 어머니가 집을 떠났습니다. 그는 아버지와 함께 자라며 전국을 이곳저곳 옮겨 다녔고 때로는 일정한 거처도 없이 때로는 한 주를 버티기 위해 민들레 수프밖에 먹을 것이 없기도 했습니다. 안전망이나 버팀목이 없었습니다. 삶의 아주 처음부터 불확실성은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화요일이었죠. 그는 1984년 19살에 캘리포니아로 이사했습니다. 그때는 한 사람의 수입만으로도 집을 살 수 있었고 암벽 등반이 진지한 스포츠로서 정체성을 찾아가기 시작하던 시기였습니다. 그저 집착에 가까운 소수의 남녀들이 낡은 밴을 몰고 외진 암벽으로 가서 아직 아무도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을 바위 위에서 해내던 시절이었습니다. 마이클은 그 세계에 거침없이 뛰어들었습니다. 1987년쯤 베테랑 클라이머인 스티브 워블로우가 마이클에게 캘리포니아의 테이키수락을 소개해줬습니다. 이곳은 수십 년 동안 진지한 클라이머들이 자신을 시험해온 1000피트 높이의 화강암 절벽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마이클은 이후 20년 동안 이 성장하는 스포츠의 경계를 허무는 등반 경력을 쌓아갔습니다. 그는 4,900마일이 넘는 수직 암벽을 등반했습니다. 비교를 위해 설명하자면 이는 에베레스트 산을 베이스 캠프에서 정상까지 900번 넘게 오를 수 있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로프 없이 등반했습니다. 다른 등반가들이 두꺼운 매트, 특수 장비, 엄격한 안전 규정을 도입하는 쪽으로 나아갈 때 마이클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1970년대 후반부터 아무도 로프 없이 시도하지 않았던 난이도의 등반을 해온 프리 솔로이스트 존 바카르의 열렬한 팬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존 바카르처럼 청바지와 밝은 빨간색 면 티셔츠를 입고 미국에서 가장 험난한 암벽에 나타났습니다. 로프나 하네스도 없었습니다. 그는 로프가 바위 위에서 순수한 움직임에 집중을 방해하는 닷 같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더 자유로움을 느끼려 그는 가끔 슈퍼맨 반바지를 입고 등반했습니다. 더 큰 자유를 위해 그는 한번 완전히 벌거벗고 등반했습니다. 그는 시끄럽고 쾌활하며 무시할 수 없는 등반가였습니다. 하지만 바위 위에선 완벽한 전문가였습니다. 모든 동작이 신중했고 모든 도약이 미리 잘 계획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물처럼 바위 위의 브루스리처럼 유연하게 움직였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프리솔로 등반가들은 새로운 루트를 시도 전밧줄로 먼저 탐색했습니다. 마이클은 더 나아갔습니다. 그는 온사이트 초등을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즉 밧줄이나 홀드에 대한 사전 지식 없이 아무도 오르지 않은 새로운 암벽을 처음으로 등반한 것입니다. 무모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는 느낌이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등반도 그냥 포기하곤 했습니다. 그에게 솔로 등반은 평생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는 에이풋 에그쉘이라는 독특한 등반 사고방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로프 없이 절벽에 있을 때 그는 마음에 보이지 않는 경계선을 느꼈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었고 추락에 대한 두려움도 울부짖는 바람도 수백 피트 아래의 땅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동작에 완전한 순수함만 존재했습니다. 아버지의 집 앞마당에서 엔진을 고치며 자란 사람이라면 그 상태가 어떤 느낌인지 정확히 알 겁니다. 마이클은 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살얼음판 같은 정신 상태로 이룬 것은 정말 믿기 어려웠습니다. 전성기 시절 마이클은 거의 매일 솔로 등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벽뿐만 아니라 그는 몸풀기, 마무리, 훈련용 반복 등반도 솔로로 했습니다. 모든 것을요. 2004년 4월 말 마이클은 남부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등반가들의 천국 조슈아 트리 국립공원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이곳에는 유명한 암석 지형에 걸쳐 8,000개가 넘는 등반 루트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전 몇 개 루트를 오를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잠을 자지 않고 19시간 동안 깨어 있으면서 한 번에 280개의 루트를 프리솔로로 등반했습니다. 그중 일부는 5.14A의 높은 난이도로 평가됐습니다. 그것은 벽이 뒤로 기울어질 정도로 극한의 등반이며 당신을 살게 해주는 유일한 것은 10원짜리 동전만 한 크기의 홀드뿐입니다. 그가 이 모든 고난을 끝냈을 때 하루 동안 등반한 총 거리는 수직으로 2마일에 달했습니다. 그의 10월, 그 후 그는 30일 동안 1000번의 솔로 등반을 완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건 한 달 내내 매일 약 33번의 솔로 등반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새벽이 오기 전에 공원에 도착해서 해가 진 후까지 머물렀고 신발과 초크백만 가지고 바위에서 바위로 옮겨 다녔습니다. 가장 생산적인 날에는 그는 15,000피트가 넘는 수직거리를 솔로 등반했습니다. 그건 매일 해가 지기 전에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12번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해인 2005년 8월 그는 미국에서 가장 도전적인 산악 루트 중 하나인 시에라 네바다 산맥의 팔리세이드 트래버스에 도전했습니다. 그곳은 26개의 서로 다른 산봉우리를 연결하는 9마일 길이의 뾰족한 능선으로 그중 6개는 해발 14,000피트가 넘게 솟아 있습니다. 이 루트를 처음 완주한 팀은 7일 동안 산행을 했고
그 전에 일주일 내내 길을 따라 음식과 보급품을 숨겨두었습니다. 그 전에 두 번째 팀은 같은 일을 하는데 12일이 걸렸습니다. 마이클은 루트에 보급품을 숨기지 않고 시작했습니다. 그는 22시간 후에 끝냈습니다. 그런 남자, 그런 등반가는 운으로 살아남지 않습니다. 그는 수직의 세계를 완벽하게, 완전히 통제하기 때문에 살아남는 겁니다. 그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자신의 몸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아일랜드로 떠나기 전에 마이클은 친구이자 잡지 편집자에게 오프 더 레코드로 자신의 궁극적인 계획이 엘 캐피탄의 프리라이더 루트를 프리솔로로 오르는 것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 루트는 캘리포니아 화강암 3000피트를 곧장 올라가는 길이었습니다. 클라이밍을 잘 아는 분이라면 이 루트가 10년 후 알렉스 하놀드가 로프 없이 등반해 전 세계적인 아이콘이 된 바로 그 길이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마이클 리어던은 조용히 먼저 하려 했습니다. 아일랜드에서 보낸 한 달은 그가 클라이밍 역사상 최대 업적을 위해 정신과 몸을 조율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2007년 7월 13일 마이클이 아무도 오르지 않았던 벽에 발을 디딜 때 그는 아마도 이 등반이 무엇인지 스스로에게 다시 상기시켰을 것입니다. 연습 등반, 과정의 일부였습니다. 그날 마이클의 루트는 절벽의 북쪽에 있었고 새까만 사문함이 곧장 대서양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데이먼은 약 30피트 떨어진 평평한 바위턱 맞은편에서 등반 장면을 사진으로 찍고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거세게 일렁이는 좁은 물길이 있었습니다. 처음 동작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젖은 바위와 초크 자국이 없어서 그의 손가락은 낯선 검은 사문함에서 잡을 만한 것을 더듬었습니다. 그가 오르던 바위들은 난이도 등급이 매겨져 있었습니다. 최상의 조건에서도 홀드는 면도날처럼 얇습니다. 오늘은 부서지는 파도 때문에 홀드가 젖은 소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아래에서는 대서양이 벽의 밑부분에 바다의 거칠고 강력한 힘을 온전히 쏟아붓고 있었습니다. 젖은 신발이 미끄러지거나 손으로 잡던 홀드가 부러지면 그는 아무것도 못 본 채 소용돌이치는 흰 물살 속으로 떨어질 것입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그 특징 없는 암벽을 즉석에서 읽어내며 분필가루가 묻은 손가락을 보이지 않는 모서리에 고정시키고 고무 신발을 미끄러운 바위의 작은 홈에 눌러 넣었습니다. 그는 유연하면서도 무서울 정도로 우아하게 움직였고 완벽한 기계적인 정확성으로 바위 절벽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그는 계속 위로 올라가 천천히 조심스럽게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초등 완료. 그는 정상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의 뒤로는 끝없이 펼쳐진 대서양이 있었고 아일랜드가 그의 등 뒤에 있었으며 그의 발 아래에는 새까만 절벽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가 해야 할 일은 내려오는 것뿐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경로로 하강했는데 이번에는 더 쉬운 5.10 난이도로 평가된 길이었습니다. 하지만 로프 없이 등반하는 것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내려가는 것이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올라갈 때는 시선이 길을 안내합니다. 바위를 볼 수 있고 동작 순서를 계획하며 몸이 그에 따라 움직입니다. 내려올 때는 눈 감고 오르는 것과 비슷합니다. 자신의 몸이 아래쪽 벽을 가려서 볼 수 없습니다. 발을 아래로 더듬어 내리면서 온몸의 무게를 허공에 실은 채 소나기 힘과 기억만 믿고 눈에 보이지도 않는 면도날처럼 얇은 턱을 찾아야 합니다. 한 번의 계산 실수, 발을 1인치만 왼쪽으로 잘못 디뎌도 중력이 이깁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탈출했습니다. 오후 5시쯤 그의 고무 밑창 신발이 절벽에서 튀어나온 평평한 돌판 위에 작은 발판에 닿았습니다. 땅이나 해변이 아니라 대서양의 소용돌이 치는 파도 위 약 15피트 높이에 위치한 작은 바위 선반이었습니다. 그의 발 아래 바위는 두껍고 젖은 해조류로 인해 검은색이었고 얼음처럼 미끄러웠습니다. 오래 머물기에 안전한 곳은 아니었지만 그는 그럴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는 발렌시아 섬에서 할 일을 이미 끝냈습니다. 좁은 만을 사이에 두고 거의 같은 높이에서 그의 친구 데이먼은 등반 내내 카메라를 들고 모든 아찔한 움직임을 촬영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짜릿했지만 친구가 살아남는 모습을 지켜보며 느꼈던 아드레날린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데이먼은 얼어붙을 듯 추웠고 차가운 비에 흠뻑 젖어 뼛속까지 시렸으며 이제 호텔의 따뜻함으로 돌아가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그는 카메라를 내리고 얼굴에 묻은 물을 닦아낸 뒤 부서지는 파도 소리에 맞서 이제 짐을 싸서 떠날 시간이라고 소리쳤습니다. 한 달간의 여행이 공식적으로 끝났습니다. 마이클이 데이먼에게 돌아가려면 대서양이 밀려들고
빠져나가며 그들 사이에 생긴 소용돌이치는 좁은 물길을 건너기만 하면 됐습니다. 등반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냥 걸어서 건널 수는 없었습니다. 큰 파도 사이에 잠깐의 틈을 기다렸다가 재빨리 움직여서 다음 파도가 오기 전에 반대편으로 건너야 했습니다. 마이클은 기다리면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관 입구를 통과해 부서지는 파도는 3,000마일 동안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은 대서양의 거친 너울이었고, 이 좁은 수로로 밀려들어와 사방의 검은 암벽에 부딪혀 폭발하듯 부서졌습니다. 그 광경은 매우 거칠고 난폭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웠고 그는 이 풍경을 평생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짙은 안개 너머로 데이먼을 바라보며 아직 떠나고 싶지 않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친구에게 카메라를 다시 들어 그날을 기억할 마지막 사진을 몇 장 더 찍어달라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바로 그 바위 위에 서서 뒤에서 거대한 거친 파도가 절벽에 부딪히는 모습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는 사진을 찍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데이먼은 답답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눈을 굴렸습니다. 어서 가자 마이크, 이제 나갈 시간이야.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춥고 집에 가고 싶었지만 좋은 친구이자 열정적인 사진 작가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의했습니다. 그는 무거운 렌즈를 다시 눈에 들고 마이크를 거센 대서양을 배경으로 잡은 뒤 셔터를 누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덫이 딱 하고 닫혔습니다. 보세요. 마이클은 대서양 한가운데 빙판처럼 미끄러운 바위 위에서 완전히 편안하게 포즈를 취하며 서 있었지만 물은 혼란스럽고 예측할 수 없는 에너지로 소용돌이치고 있었습니다. 발렌시아 섬은 유럽의 끝에 위치하고 아메리카 대륙과 사이에 수천 나일의 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그 바다를 건너는 모든 폭풍은 그 에너지를 곧장 이 절벽들로 보냅니다. 보통은 그 움직임을 읽을 수 있습니다. 파도가 몰려오는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파도의 타이밍을 맞출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때로 파도가 좁은 만으로 들어오면 지형 때문에 파도가 압축되고 증폭되어 크고 빠르며 거대한 파도가 되어 경로에 있는 모든 것을 휩쓸어 버립니다. 그리고 그런 일 전에 바다는 신호를 주지 않습니다. 데이먼이 사진을 찍고 있을 때 그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몇 초 만에 거대한 파도가 만으로 곧장 휘어져 들어오고 있으며 마이클이 서 있던 구역을 향해 곧장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초 뒤 파도가 덮쳤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참혹했습니다. 마이클 주변의 물이 몇 피트나 거칠게 솟구쳐 올라와 마이클이 서 있던 평평한 플랫폼 위로 그대로 밀려들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물이 무릎 높이에서 화물 열차처럼 마이클을 강타했고 그는 발이 휩쓸려 해조류로 덮인 바위 위에 등을 대고 넘어졌습니다. 그 주변으로 물이 거세게 몰아쳤습니다. 파도가 자신을 강타하는 순간 마이클 리어던의 20년간 쌓아온 생존 본능이 즉시 발동했습니다. 그는 당황하지 않고 올려다보니 플랫폼 위쪽에 더 높은 턱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도달할 수만 있다면 그는 파도가 닿지 않는 곳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는 손을 뻗었고 곧바로 올라가려 했습니다. 그의 손가락은 칠흑같이 검은 사물함을 하얗게 누르며 잡을 수 있는 무언가, 물 위로 자신을 끌어올릴 수 있는 어떤 것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는 가장자리를 꽉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닿았고 그는 거의 성공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파도는 단순히 치는 게 아닙니다. 파도는 물러나기도 합니다. 폭어 절벽 아래의 바닷물은 그저 평범한 바다가 아닙니다. 바위의 형태 때문에 이곳은 거대한 세탁기처럼 작동합니다. 그래서 거대한 대서양의 파도가 절벽에 부딪히면 물이 반사되어 거칠고 소용돌이치는 흐름이 생기고 엄청난 힘으로 아래로 끌어당깁니다. 마이클은 다시 한번 들밀리는 물살에 거세게 얻어맞았습니다. 그는 손을 놓쳤고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손을 앞으로 뻗어 표면을 잡으려 했고 무엇이든 붙잡으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부분의 표면은 해조류로 덮인 바위였고 마찰도 손잡이도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수천 갤런의 무거운 물이 그를 끌어당기는 힘은 절대적이었고 그 힘은 그를 곧장 끌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이클은 수면에서 15피트 위에 있는 해조류로 덮인 플랫폼 가장자리 너머로 끌려가 소용돌이치는 대서양 바다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가 물에 닿는 순간 조류가 즉시 그를 붙잡아 절벽에서 멀리 순식간에 탁 트인 바다로 데려갔습니다. 마치 아무 무게도 없는 것처럼요. 데이먼은 충격과 공포에 휩싸여 카메라를 눈에서 떼어내고 거센 바람 속에
마이클의 이름을 외치며 소리쳤습니다. 그는 급히 만 입구 가장자리로 달려가 소용돌이 치는 물을 샅샅이 살폈습니다. 마이클의 빨간 티셔츠가 보이길 간절히 바랐죠. 몇 초 동안은 거칠게 요동치는 바닷물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러다 마이클이 물 위로 불쑥 떠올랐습니다. 그때쯤 마이클은 이미 바다로 거의 150m 떠밀려 나가 있었습니다. 거센 대서양 물살 속에서도 무거운 청바지와 암벽화를 신은 채로 마이클은 여전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존자였습니다. 그는 물을 저으며 조류에 맞서 밀치고 싸우면서 바위로 다시 헤엄쳐 올라가려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데이먼은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위치에서 마이클과 그를 가로막고 있던 것은 대서양물이 차 있는 좁은 틈 뿐이었습니다. 그는 몸을 낮추고 그들이 가져온 장비 더미와 가방을 미친 듯이 뒤져 정정 로프를 꺼냈습니다. 그는 다시 톱니처럼 날카로운만 가장자리로 달려가 두꺼운 줄을 손에 감고 그것을 포효하는 바람 속으로 힘껏 던졌습니다. 마이클이 그 줄을 잡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하지만 마이클은 잡지 못했습니다. 로프는 200피트에 불과했습니다. 그때 이미 마이클은 165야드나 떨어져 있었고 이는 로프 길이의 거의 3배에 달했습니다. 로프는 닿지 않았습니다. 그의 친구는 인간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힘에 의해 망망대해로 빨려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그는 휴대전화가 없었습니다. 그의 밧줄은 소용이 없었고 그 소용돌이 치는 물로 내려가는 것은 곧 자신의 즉각적인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마이클과 달리 데이먼이 있는 만의 쪽은 섬의 나머지 부분과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뒤엔 언덕을 따라 1마일 떨어진 발렌시아 해안경비대 초소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고 그것이 유일한 선택지였습니다. 그는 물 건너편의 마이클에게 소리치며 버티라고 하고 자기가 도움을 구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안개와 빛 속에서 다리와 폐가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며 언덕 위로 1마일을 달렸습니다. 그가 거기에 없는 매 순간마다 마이클은 더 멀리 떠내려가고 있었습니다. 2007년 7월 오후 5시 15분 데이먼은 해안경비대 기지의 문을 박차고 들어와 숨을 헐떡이고 있었습니다. 그가 상황을 말하자 그들은 바로 출동했습니다. 파도가 그 플랫폼을 강타한 지 15분 만에 그들은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그때쯤에는 마이클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구조 작업은 아일랜드 해안경비대 역사상 가장 집중적인 작업 중 하나였습니다. 12대의 자원봉사 구조정과 해안경비대 구명정, 그리고 구조 헬리콥터가 해가 질 때까지 수색을 했습니다. 다음 48시간 동안 아일랜드 해안선은 거대한 수색망으로 변했습니다. 군 기지에서 출동한 헬리콥터들이 적외선 스캐너로 아래 바다를 샅샅이 수색했습니다. 해군 잠수부들과 도보수색대 그리고 다른 전문 잠수부들이 폭어 절벽 기슭을 따라 있는 모든 해저 동굴과 뾰족한 틈새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2007년 7월 15일 당국은 공식적으로 구조 작업을 중단했습니다. 그가 살아날 방법은 없었습니다. 남은 것은 수수뿐이었습니다. 그때도 그들은 아무것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의 시신도, 옷도, 신발도, 그가 목에 걸었던 목걸이들도 찾지 못했습니다. 마이클은 그냥 사라졌습니다. 그는 42세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 8피트짜리 보호 껍질은 아마도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아마 자신의 파트너와 딸을 생각할 시간조차 0.5초도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제가 이 이야기를 처음 접했을 때와 똑같은 질문을 하고 계실 겁니다. 도대체 왜 평생을 위험을 정확하게 관리하는 데 바친 사람이 사진을 찍기 위해 위험 속에 머무르기로 결정했을까요? 자, 이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저는 매달 페트연 전용 영상 한 편을 만듭니다. 경고는 이미 있었습니다. 여기서만 볼 수 있습니다. 관심 있으시면 설명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여기에는 몇 가지 요소가 작용합니다. 첫 번째는 생물학입니다. 실제로 신체적인 위험에 처했을 때 부신은 아드레날린과 코르티솔을 혈류에 분비합니다. 심장 박동이 급격히 빨라지고 시야가 선명해지며 뇌는 눈앞의 즉각적인 위협에만 온 신경을 집중하게 됩니다. 다른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마이클이 말한 8피트짜리 달걀 껍질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300만 년에 걸친 인간 진화가 만들어낸 대로 마이클의 신경계가 정확히 작동한 결과였습니다. 위험이 끝나면 그 방어막은 사라집니다. 아드레날린의 반감기는 1분에서 3분입니다. 마이클이 그 벽에서 내려왔을 때쯤이면 그를 극도의 경계 상태로 유지시켰던 화학물질은 이미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그의 뇌는 임무가 완료되었고 위협이 제거되었으며
이제 긴장을 풀어도 된다고 인식했습니다. 이런 느낌, 당신도 알고 있죠? 당신도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바닷가 절벽은 아닐지라도 분명히 느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긴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 힘든 일은 끝났고 마음은 이미 부어 식탁에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다른 차가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납니다. 그리고 심리학도 있습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살아났는데 더 능숙해질수록 당신의 뇌는 조용히 위험이 어떻게 보이는지 다시 정의하기 시작합니다. 마이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기만 해도 죽을 것 같은 벽 위에 서서 아무렇지 않게 걸어 나왔습니다. 20년간 그런 일을 겪으며 그의 뇌는 진짜 위협에 대한 구체적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형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틈과 손발 디딜 곳이 있는 수직 벽이었습니다. 물 위 15피트 높이에 있는 평평한 바위 턱은 그 모델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이전에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처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뇌는 그것을 그런 것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리적으로 마이클이 있었던 그 특정 플랫폼까지 도달할 만큼 큰 파도는 드뭅니다. 마이클 자신도 그곳에 2주 전에 있었어요. 대부분의 날에는 물이 제자리에 머뭅니다. 마이클 리어던이 그날 오후에 죽으려면 그의 경계를 유지시켜주던 아드레날린이 사라져야 했습니다. 그의 뇌는 그 위협이 끝났다고 판단했어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대서양 옆에서 일한 경험이 소용돌이 치는 바닷물을 위험이 아니라 그저 풍경처럼 여기게 만들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파도는 정확히 올바른 순간에, 정확히 올바른 각도로, 정확히 올바른 만으로 휘어져서 그가 서 있던 바로 그 플랫폼에 도달해야 했습니다. 모든 게 잘못됐어야 했어요. 모든 것이 그렇게 됐습니다. 수천 마일 떨어진 캘리포니아에서 그 금요일 아침, 마시 리어던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녀는 설명하기 힘든 감정과 싸우며 아침을 보냈습니다. 뭔가 잘못됐다는 무겁고 숨막히는 느낌이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녀는 전화를 집어들고 마이클의 번호로 전화를 걸어 안부를 확인하려 했습니다. 데이먼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20년 동안 불가능을 이겨내며 살아온 남자의 아내는 바다가 이긴 바로 그 순간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사람들은 아내는 다 안다고 말합니다. 마이클 리어던은 공식적으로 실종 상태이며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시신도 없고 마음의 정리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밧줄 없이 살았던 한 남자의 기억과 아일랜드 해안에 남겨진 마지막 절박한 손길에 하얀 초크 자국만이 남아 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경험이 가차없는 환경을 통제할 수 있게 해준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다음 등반가는 26,000피트 높이의 눈 속에서 2번이나 15시간 동안 죽은 채로 버려졌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아내에게 그가 죽었다고 전했고 남은 것은 얼어붙은 발가락과 동상에 걸린 얼굴뿐이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놓치지 마세요.